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영자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내디디자 무릎이 살짝 아팠지만 이미 익숙한 아침의 신호였어요. 운동복을 입고 등산화 끈을 하나하나 꼼꼼히 묶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산자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늘도 같은 길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언제나처럼 등산 스틱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탁탁.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동네 길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산 입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영자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산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루틴이었죠. 정상 직전 능선길에서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하산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데 오늘은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운동복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죠. 매번 이 길에서 스쳐 지나가곤 했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영자를 지나치면서 뒤를 길게 돌아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게 분명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심각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영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20년 넘게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등 뒤가 따끔했고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어요. 정상에서 잠시 쉬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하산 주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팔순 사장이 운영하는 작은 주점으로 평소 가끔 음료수를 사 먹곤 했던 곳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팔순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은근슬쩍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요즘 어지럽다면서요? 요양원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갑작스러운 말에 영자는 당황했어요. 어지럽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의아했죠.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나서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능선길은 좁아서 한 명씩 지나다녀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며 내려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서둘러지고 싶었죠. 집에 가서 이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제 아침에 봤던 그 남자, 도윤이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에 산에 온 것 같았어요. 영자와 마주치자 그는 잠시 멈춰섰죠. 할머니.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영자 옆을 지나가면서 귓속말처럼 속삭였어요.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휴게소까지 3분만 그대로 걸어가세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도윤의 진지한 목소리가 그것을 막았죠. 대신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검은 화면을 거울처럼 이용해서 뒤를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희미하게 반사된 모습을 통해 뒤쪽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두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죠. 등산객처럼 보이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등산을 하러 온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죠.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려고 애써 평소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도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죠. 영자가 가까이 가자 도윤은 물병에서 물을 조금 흘려 지도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방울로 길을 그리듯 짚어갔어요. 정면 말고 우측 샛길로 가세요.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해야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진지했습니다. 영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당신은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죠?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지도를 접으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도윤은 우측 샛길을 가리켰어요. 그곳은 평소 영자가 다니던 길이 아니었지만 등산로로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라 조용했지만 멀리 보이는 곳에 다른 등산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도윤을 따라 샛길로 접어들었어요. 뒤에서 두 남자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윤의 경고가 떠올라 참았죠.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샛길을 따라 걷던 영자는 의도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 척하며 쪼그려 앉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쪽을 훑어봤죠. 두 남자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영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물통을 꺼내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평소 같으면 목이 마르지 않았을 텐데 긴장 때문인지 입안이 바짝 말랐죠.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윤이 앞서 걸어가며 가끔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휴지통 근처에서 멈춰 서더니 스틱 끝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 휴지통 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죠. 영자는 자연스럽게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는 척하며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하산주점 주차장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오늘 노림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산주점이라고 하면 어제 팔순 사장이 요양원 얘기를 꺼냈던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영자가 항상 집에 갈 때 지나가는 곳이기도 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영자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을 꺼내 산악회 회장인 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을 텐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반장님, 저 영자예요. 영자씨,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박 반장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능선 바람이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서요. 산악회분들 정상 쉼터로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다니기엔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요? 그럼 단체 채팅방에 공지 올릴게요. 다들 조심하라고 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죠. 도윤이 다시 가까이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왜 저를 노리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할머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두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많이 좁혀진 상태였어요. 영자는 긴장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쉼터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10분 정도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도윤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누구이길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자신을 왜 도와주는 걸까? 앞서가던 도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영자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상 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산악회 회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반장의 단체 채팅 공지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영자는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죠. 뒤따라오던 두 남자도 쉼터 근처에서 멈춰 섰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이 영자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조금 안전해졌어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나서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신분증 같은 것이 보였어요. 저는 산악경찰 파견 수사관입니다. 할머니 관련 수상한 활동들을 몇 주 전부터 추적해왔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악경찰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수상한 활동이요? 할머니 체크카드로 소액 결제가 산 아래 여러 지점에서 매주 동일한 패턴으로 테스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양원 위임장 관련 서류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도윤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하산주점 포스 단말기 화면과 CCTV 캡처 이미지들이 나왔죠. 그리고 통화 내역 일부도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합법적인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이에요.
영자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문득 며느리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꿨어요. 몸에 좋다고 하면서 영양제를 새로 사줬는데 그걸 먹고 나면 자꾸 멍해지고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영양제 혹시 아직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어요. 왜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추측이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박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바람이 정말 심하네요. 다들 일찍 하산하기로 했어요. 하산주점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영자와 도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하산주점이라니 바로 위험지역이었죠. 그게 좋겠어요. 도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의아했지만 그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반장이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리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이른 시간에 술자리를 제안하면 몇 명 안 모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인파 유입이 많을수록 좋아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거기가 위험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많을 때 그들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적금해지 관련 미끼를 좀 뿌려볼 생각이에요. 합법적인 통제 하에서요. 영자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윤이 전문가니까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하산길은 평소와는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이죠. 멀리서 두 남자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상황 변화를 눈치챈 듯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도윤의 말에 영자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산악회 일행이 하산주점으로 향하는 동안 도윤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옆에서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함께 가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할머니, 잠시만요. 도윤이 영자를 살짝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할머니 명의로 적금해지 문자를 보내려고 해요. 미끼로 사용할 거거든요. 미끼요? 네,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려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돈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하면 서둘러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인 도윤의 판단을 믿기로 했죠. 하산주점에 도착하자 팔순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보기에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 오늘 손님이 많으시네요. 팔순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산악회 회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주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곳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도윤은 영자 옆에 앉으며 주변을 계속 살폈죠. 사장님, 막걸리 주세요. 박 반장이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팔순 사장은 부산하게 음료와 안주를 준비했지만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가 온 것 같았죠. 화면을 확인한 도윤이 영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끼가 통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조금 후 영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배낭 하단에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추적용 표식 같은 분말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손님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손을 빼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모습이 주점 입구 쪽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것이었어요. 팔순 사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번째 실수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영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뭔가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산악회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엄폐막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팔순 사장이 영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 날씨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 영자는 이제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말들을 해왔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산악회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팔순 사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분명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도윤이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돌아와서는 영자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준비 완료. 곧 끝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멀리서 아까 그 두 남자가 주점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뭔가 계획이 틀어진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함정에 빠져든 거니까요. 해가 질 무렵 산악회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일어나려 했지만 며느리 미라에게서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산주점에 있어. 산악회 사람들이랑 있었거든. 어머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하네요. 영자는 당황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건강검진? 언제 받았다고?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모셔다 드렸잖아요.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재촉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혼란스러웠지만 건강 문제라고 하니 무시할 수도 없었죠. 그럼 집에 가서.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차로 마중 나갈게요. 어머님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응급병원 예약해놨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자는 도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죠. 시간이 급하다고 하니 쪽지라도 남겨두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혹시 종이 좀 주세요. 팔순 사장이 메모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아, 그러세요? 주차장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팔순 사장의 제안이 이상했지만 영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남기고 주차장으로 향했죠. 주차장은 생각보다 어둠침침했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며느리가 올 거라는 생각에 참았죠. 얼마 후 익숙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라의 차였어요. 차가 멈추자 미라가 내려와서 영자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빨리 타세요. 정말 급해요. 미라가 뒷좌석 문을 열어줬어요. 영자가 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담요와 케이블 타이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게 뭐야? 아, 그건 혹시 어머님이 추우실까봐 준비한 거예요. 미라의 설명은 어색했어요. 그때 차 반대편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따라다니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어요. 영자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차에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야, 이게 무슨... 어머님, 빨리요. 미라가 영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영자는 가지고 있던 등산 스틱을 차의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경험에서 나온 순발력이었어요.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즉석 제동장치였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미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두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3번 길게 불었어요. 산에서 위급할 때 쓰는 신호였죠. 소리가 주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해. 한 남자가 영자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스틱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미라도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들렸죠. 영자 할머니.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영자의 뒤에서 팔을 붙잡았고 미라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영자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영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어갔어요. 주차장의 가로등이 점점 멀어져 갔죠. 주차장에 갑자기 밝은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산악경찰과 형사팀이 사방에서 나타나며 현장을 포위했어요. 영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무전기 잡음을 들을 수 있었죠.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경찰이다. 체포한다.
팔순 사장과 브로커 남자 둘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 미라도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영자에게 달려와서 부축해줬어요. 영자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영자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의식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영자를 의자에 앉히며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누군지 정말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영자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정말 산악경찰 수사관이 맞아요.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매점에서 몰래 빵을 훔치던 아이 기억나세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뭐라고? 할머니는 선생님이 아니셨지만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절 따로 불러서 밥을 먹이시고 배고파도 훔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자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20여 년 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할 때였죠.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너였구나. 네, 맞아요. 그때 할머니 덕분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MF 때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굶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동사무소를 통해 익명으로 식재료 박스를 보내주셨던 거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영자는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몰래 도움을 준 적이 있었죠. 그런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큰 일이었거든요. 도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걸 알았을 때 꼭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형사 한 명이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동기는 시아버지 재산 단독 상속이었습니다. 치매 프레임을 씌워서 요양원에 보내고 위임장을 받아내려 했어요.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서 소액 결제 패턴을 만들고 있었고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제 카드로 이상한 결제가. 네, 할머니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도 영양제에 섞어서 먹였고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지켜줘서 고마워. 그때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영자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을 구원해준 셈이었죠. 한 달이 지난 후 영자는 다시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20년 넘게 지켜온 루틴만은 그대로였어요. 운동복을 입고 등산화 끈을 묶으며 창밖을 내다봤죠. 산자락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탁탁. 등산 스틱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 옆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응, 20년 넘게 그래왔어. 민준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방학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영자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죠. 산 입구에 도착하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영자의 산행에 동행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오늘도 함께 가는구나. 네, 도윤 형.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윤과도 금세 친해졌죠. 세 사람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영자가 숨을 고르자 민준도 따라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웠죠. 첫 번째 쉼터를 지나면서 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하산주점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시민 안전 캠페인 부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어르신들 안전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대요. 영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나쁜 기억이 있던 곳이 좋은 곳으로 변한 거니까요. 그리고 산악회에서 어르신 동행제도 시작했다면서요?
박 반장님이 제안하셨어요. 혼자 다니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산행하는 거예요. 도윤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지역 공동체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요. 능선길에 올라서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민준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할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 찍자.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영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쉬고 있을 때 영자가 문득 말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할머니, 도윤이가 어렸을 때 밥 한 끼 먹여준 거 말이야. 그때는 그냥 배고픈 아이가 안쓰러워서 한 일이었는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영자가 그때 일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민준은 신기하다는 듯이 들었죠.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영화 같아요. 영화라니, 그냥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하산길에 접어들면서 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코스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테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영자는 흐뭇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을 얻은 셈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민준과 도윤을 배웅하며 영자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배고픈 아이한테 밥 한 끼 준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영자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산에 오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미국 땅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지난 시간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일어나 느릿느릿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고요한 아침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소피 체육대회인데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대신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만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손녀 소피의 체육대회라. 그동안 아들 부부가 바쁘다 보니 학교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다른 학부모들도 만나야 할 텐데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 망설여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볼게. 이만수의 대답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전화를 끊고 이만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그때는 그 누구보다 빛나던 육상선수였죠. 금메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들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동양인 할아버지일 뿐이지. 이만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만수는 소피의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어요. 알록달록한 깃발들과 풍선들로 장식된 운동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 조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어요. 할아버지. 소피가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파란 리본으로 묶은 검은 머리를 흔들며 이만수의 품에 안겼죠. 정말 와주셨네요. 너무 좋아요. 소피의 순수한 미소에 이만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색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백인 학부모들이었고 자신처럼 아시아계는 몇 명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소피가 할아버지랑 같이 한다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소피의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오늘 학부모님들도 참여하는 경기가 많으니 즐겁게 즐기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심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죠.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체육대회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 경기, 오후에는 학부모 참여 경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피가 이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이만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이만수는 소피의 반 친구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달리는 모습이 예전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문득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죠. 저기 동양인 할아버지는 누구지? 중국인인가 봐. 한 백인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부모님은 안 오시나? 체육대회 같은데 할아버지가 오시니 좀 이상하네. 다른 여성이 대답했어요. 이만수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이런 시선과 말들을 견뎌왔으니까요. 소피 할아버지세요? 저희 애랑 같은 반이에요. 한백인 아버지가 다가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학부모 경기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만수는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은 나이든 아시아인이니 운동은 무리일 거야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참가할 겁니다. 짧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죠. 그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다른 학부모들에게 돌아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곧 여러 학부모들이 이만수를 힐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명 저 나이 든 동양인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죠. 이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테지만 지금은 손녀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런 차별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에 온 이후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가게에서 무시당하는 일, 말투 때문에 비웃음당하는 일, 심지어 길을 걷다가 욕설을 듣는 일까지. 하지만 소피에게만큼은 이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할아버지, 우리 반 1등 했어요. 소피가 달려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만수의 눈에는 소피만 보였어요. 주변의 시선들은 중요하지 않았죠. 점심시간, 이만수와 소피는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서로 어울려 대화하며 웃고 있었지만 이만수와 소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간간히 그들을 향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봐요? 소피가 물었어요. 이만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린 소피에게 현실의 쓴맛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지내면 돼.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송이 울렸어요. 오후 학부모 참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운동장으로 모여주세요. 이만수는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멀리서 몇몇 아버지들이 이만수를 보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명 의구심과 조롱이 담겨 있었죠. 이만수는 미소 지으며 소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1시,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학부모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 중앙에는 장대 높이 뛰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만수는 조용히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적었죠. 옆에서 소피가 신나게 응원하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학부모 50m 달리기입니다. 참가자들은 출발선에 모여주세요. 확성기를 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만수가 출발선으로 향하자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아버지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이만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시면 곤란하니까.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었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죠. 한때 국가대표였던 그의 몸은 지금도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몇몇 학부모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비, 출발. 총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초간 이만수는 일부러 속도를 내지 않았어요. 그의 앞으로 젊은 아버지들이 치고 나갔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특히 현역 미식축구 코치인 한 아버지를 향한 응원이 가장 컸습니다. 이만수는 10m 지점을 지날 때까지 호흡을 정돈했어요. 그리고 20m 지점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의 몸은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죠.
30m 지점에서 이만수는 선두주자와 나란히 달렸고 40m 지점에서는 모든 참가자를 앞질렀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달려? 놀란 목소리들이 관중석에서 터져나왔어요. 이만수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호흡이 약간 거칠어졌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죠. 10초도 되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 1등이에요. 우와. 소피가 달려와 이만수의 허리를 껴안았어요. 이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장대 높이 뛰기였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본 높이도 넘지 못했지만 이만수는 과거 선수 시절의 기술을 발휘해 가뿐히 발을 넘었습니다. 줄넘기 경기에서도 그는 젊은 학부모들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기록했죠. 저분 도대체 누구세요? 관중석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만수를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롱과 의구심은 점차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변해갔죠. 특히 농구 시범 경기에서 이만수가 보여준 정확한 슛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노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점프와 민첩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소피의 반 친구들이 모여들어 이만수에게 물었어요. 이만수는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앞에서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기뻤죠. 이어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팀을 구성하는데 소피 반은 이만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됐어요. 처음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실력 덕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죠. 저 할아버지, 혹시 전직 운동선수 아닐까? 한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다른 학부모가 답했어요. 이어달리기가 시작되고 소피 반은 중간 순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 주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두팀과는 차이가 났죠. 마침내 이만수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바통을 넘겨받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저걸 봐.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있어. 누군가 외쳤어요. 이만수는 1명, 2명씩 앞선 주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달리기 폼은 예전 국가대표 시절 그대로였어요. 효율적인 팔동작과 긴 보폭, 완벽한 리듬감. 관중들은 이제 모두 일어나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소피 할아버지, 화이팅!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승선 직전, 이만수는 선두주자와 나란히 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소피 반이 1등을 차지한 거죠. 소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만수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멋져요. 소피가 외쳤습니다. 이만수는 가쁜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젊은 선수의 심장이었죠. 경기를 마친 후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실력이? 미식축구 코치였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줄다리기 경기에서 이만수가 보여준 힘은 그의 나이와 체격에 비해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 팀이 거의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만수 혼자 분위기를 역전시킨 것이죠. 할아버지는 슈퍼맨인가 봐요. 한 아이가 감탄했어요.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농구 시범 경기에서도 이만수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3점 슛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관중들을 열광시켰죠. 특히 그가 젊은 농구 코치를 제치고 덩크슛을 성공시켰을 때는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저건 말도 안 돼. 학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만수에게 쏠렸어요. 처음에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학부모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피 할아버지가 오늘의 스타네요. 한 교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허들 경기에서도 이만수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세 하나하나가 전문 선수와 같았죠. 어떤 학부모들은 핸드폰으로 그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이만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우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 팬이 됐대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만수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는 기분이 어떤지 그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체육대회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심을 담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은 학부모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만수는 출발선에 서서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살 때 올림픽에 출전해 장애물 달리기에서 메달을 따던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총소리와 함께 그는 출발했죠. 첫 번째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 이만수의 몸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와, 저 동작 좀 봐. 전문가처럼 뛰는데.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만수는 무릉덩이를 완벽하게 뛰어넘고 마지막 허들까지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절반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경기가 끝나자 학교장 윌리엄스 선생님이 직접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실력이네요. 혹시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이만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피가 달려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대요.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봤어요. 정말인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요? 이만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1980년대 초반이었죠. 그 말에 운동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만수를 무시했던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미식축구 코치로 자부심이 강했던 한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럼 우리가 계속 무시했던 사람이. 한 어머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만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궁금증 때문이었지만 곧 진정한 관심으로 변했죠. 어떤 종목이었나요? 몇 년도 올림픽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분이셨겠네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육상 선수였습니다. 1982년 아시안게임, 1984년 올림픽에서 메달 땄어요. 소피는 할아버지 곁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소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한 남자가 사람들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턴 타임즈의 마이클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우리 지역 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만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지 손녀를 위해 참가한 것뿐인데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소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짧게 괜찮으면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만수는 교실 한편에 마련된 즉석 인터뷰 장소에 앉았습니다. 기자 마이클은 녹음기를 꺼내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만수 씨,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5 됐습니다. 이만수가 답했죠.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오늘 같은 활약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걷기, 가벼운 달리기.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죠. 인터뷰는 이만수의 선수 시절로 이어졌어요. 그가 처음 육상을 시작한 계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노력, 올림픽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눈을 빛내며 듣고 있었죠. 전쟁 후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운동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만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무시하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특히 미식축구 코치였던 톰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다가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당신 같은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톰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만수에게 다가와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진정한 존경과 관심이 담겨 있었죠. 혹시 우리 학교 육상부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체육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이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에 이만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내심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경험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소피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 다들 할아버지 팬이 됐어요. 소피가 기쁘게 속삭였습니다. 체육대회의 마지막 행사로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이제 이만수는 더 이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만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올림픽 경험은 어떠셨어요? 미국 생활은 어떠신가요? 진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만수는 때로는 영어가 서툴러 소피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누구도 그의 말투나 억양을 비웃지 않았죠.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단순히 체육대회의 승리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그것은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체육대회의 마지막 순서인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종목별 우승자들에게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만수는 소피와 함께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시상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학부모 종합 우승은 윌리엄스 교장이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놀랍게도 소피의 할아버지, 이만수님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시상대로 올라갔어요. 윌리엄스 교장이 금색 트로피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죠.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 같네요. 이만수는 트로피를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40년 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죠. 젊은 시절의 메달은 개인적인 영광이었지만 오늘의 트로피는 손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건넸어요. 이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어로 긴 소감을 말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 소피가 시상대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받았어요. 제가 할아버지 대신 말해도 될까요?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피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셨죠. 그게 진짜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소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이가 많아도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요. 이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손녀의 어깨를 꼭 안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소피의 말이 끝나자 운동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 교사들, 아이들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몇몇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이만수는 소피를 꼭 아는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모두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관중들에게 인사했죠.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다음에 꼭 같이 차 한잔 하시죠. 이만수는 그들의 인사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10년 미국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죠. 체육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만수의 활약은 지역 신문에 실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소피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그 덕분에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서도 이만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만수 씨,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만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중국인으로 불리던 것과는 다른 경험이었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의 학교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의 제안으로 이만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육상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조언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곧 정기적인 코칭 세션으로 발전했죠. 이 선생님,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할까요? 아이들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오늘은 올바른 달리기 자세를 배울 겁니다. 가장 기본이 중요하죠. 아이들은 진지하게 이만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만수는 단순한 아시아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코치였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방과 후에도 남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학부모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만수를 비웃었던 톰 아버지는 이제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됐어요. 그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편견을 버리라고 권했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니. 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아시아계 학부모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소외감 때문에 참여를 꺼렸지만 이만수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죠. 베트남 출신 리 씨, 중국계 왕 씨, 필리핀에서 온 산토스 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학교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전에는 항상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학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만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았어요. 태권도 시범, 한글 쓰기, 한국 전통놀이.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죠. 할아버지, 다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대요. 소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했어요. 그의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죠. 어떤 아이도 어떤 학부모도 그의 말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행사 마무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는 이만수 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다양성은 단순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만수와 소피는 나란히 앉아 그 순간을 함께 했어요. 소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죠. 화면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날 이후 이 학교의 인종차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작은 학교 공동체에서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죠. 그리고 그 씨앗은 이만수와 소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